어제까지는 죄다 악재만 보이더니 오늘은 또 웬만하면 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이게 호재만 보이는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 팀장님은 아침에 보시고 네. 어떤 판단이 좀 드시던가요? 엔비디아 실적은 매 분기마다 항상 100점 만점을 110에서 120점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네. 그렇지만 항상 이제 그 훨씬 더 좋은 가파른 상승세, 성장에 대한 부분들과 네. AI 그 젠슨왕의 좀 어떻게 보면 낙관론에 기반한 긍정적인 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뷰에 대한 의구심이 따라 붙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은 그의 말은 맞았다. 맞았고. 옳았다. 그런데 이미 가격이나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이를 기정사실화하다 보니까 항상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한 시선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엔비디아 이제 장외 이제 애프터마켓에 있어서는 생각만큼 글쎄요. 뭐 좀 또 엔비디아 별명이 또 횡보디아라는 말처럼 뭐 좀 오르면은 약간 뭔가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네.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너네 정도면은 한 150점 정도 갈 수 있는 역량이 그러니까요.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거 기존에 하던 뭐 학교로 치면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펼쳐놓은 거 보면 안 건드는 데가 없잖아요. 뭐 자율주행에, 뭐 로보틱스에, 뭐 네. 그러니까 뭐 저 회사는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카멜레온처럼 또 변신을 할지 사실은 그런 것도 되게 주목이 좀 되는 회사라는 네,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고요. 제일 사실 주목해서 봤던 게 그래서 앞으로 AI 쪽에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이 부분인데 일단은 하이퍼스케일러 쪽에 뭐 자본 지출은 조금 둔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도 좀 있고요. 아니다 뭐 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흐름이 기대된다는 뭐 분석도 있고 그러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향후 전망 부분과 관련돼서는? 네, 뭐 갑론을박이 있는 곳이 설비 투자의 지속적인 그러니까요. 확대냐 아니면 숨고르기 그렇죠. 또는 좀 과잉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한다.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만 이렇게 좀 분기 기준, 회계 기준상 좀 다르기 때문에 대다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4월 말에 그렇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기준으로 올해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0.8조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7에서 10%씩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늘어난다. 있습니다. 여전히 투자를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올해가 끝날 때에는 빅테크 중심으로 약 1조 달러 정도의 투자가 될 것이고 향후 투자에 대한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캐펙스가 줄어들어서 AI발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위축될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확장 국면 속에서 어떤 업종들 테마가 그때 시적절하게 투자의 적기로 다가올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들이 투자자들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쵸. 이래나 저래나 우리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우호적으로 네. 그래서 막대한 이익 창출 능력을 가시적이고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의 무게 중심은 여전히 실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습니다. 예. 다만 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이제 애프터에서 조금 주춤하는 부분이 나왔던 거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알래스카에서 이제 젠슨 왕이 탑승을 해서 중국을 갔었는데요. 여전히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세일즈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오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GPU나 CPU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 병목 현상이 나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가열찬 그렇죠. 생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뭔가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지방 국도처럼 신호등이 있거나 어떤 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점들은 리스크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그쵸. 조금 장애 요인으로 오면 어떡하나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좀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를 했으니까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야죠. 네.
일단 파업이 잘 해결이 좀 됐고, 뭐 지금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쇼츠를 통해서도 이제 성과가 네. 얼마 받네 뭐 이런 거 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무라에서 59만 원, 그다음 한투증권에서 며칠 전에 5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이제는 50만 원대가 이제 자주 보일 정도로 좀 지금 현재 주가의 뭐 거의 2배 이상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좋게 본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사실 이 노조가 파업하겠다는 3월 18일 이후에 하이닉스라든가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사실은 좀 못 올랐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키 맞추기가 될 정도의 뭐 이렇게 그런 수준으로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으로 봤을 때 국채금리도 그렇고 등등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TP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달 후반부에 이제 300만 원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400만 원에 근접하는 TP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삼성전자만의 이슈가 아니고 하이닉스만의 이슈도 아니고 크게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사업 부문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다만 삼성전자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져야 하는 국면 속에서 이 노사에 관련된 네, 이슈가 네, 네. 나오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제 좀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주가에 있어서 뭐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그렇죠. 국면들을 그렇죠. 지나갔지만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 극적으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주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경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당분간은 실적이 지금 아까 쇼츠에서도 300조 원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는 이미 300조를 좀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350에서 400조를 가는 길목에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상향이 1월부터 4월 말까지 가파르게 올라오는 국면 속에서 하반기에도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보다는 네. 내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율, EPS에 대한 증감률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느냐가 더 주가에는 그럼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지금 구조적인 성장에 의해서 과거와 같은 시크리컬에 의한 업앤다운이 극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네. 그래도 영업이익의 증가 자체가 유례, 이제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뭔가 조금 미진하다. 시장 기대치에 좀 미진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주가는 6개월 내외 정도 선행해서 먼저 주춤하거나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올해보다 얼마만큼 더 벌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가름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실적의 가시성이 그렇죠. 내년도, 내후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어떻게 될까를 좀 더 봐야 하겠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AI 메모리 시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D램뿐만 아니라 HBM에 있어서도 꾸준히 그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뭐 각각의 어떤 이슈들이었죠. 엔비디아는 실적이, 삼성전자는 파업 문제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변수 하나가 좀 뭐 국내 변수이긴 합니다만 해소가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엔비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이제 걱정을 하고 있던 뭐 자본 지출 뭐 부분이라든가 또 향후 뭐 어떤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도 조금 이제 부식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을 좀 다시 좀 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국채 금리 문제가 때문에 사실 뉴욕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조금 떨어지면서 뉴욕 시장도 많이 올랐고 우리 시장도 이제 그 덕을 조금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국채 금리 상승세가 이게 단발로 과연 끝나고 말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이 종식이 되면 유가도 막 떨어지고 그래서 국채금리도 확 떨어질 거로만 봐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소비자 물가든 생산 물가든 이 어떤 상승 부분이 이제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봐야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리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상 오늘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글쎄, 거기서도.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그렇더라고요. 명목적으로 좀 드러났지만 네. 여전히 지금 금리 인하 국면에서 동결 지금 유지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24년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 이제 23년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되었고 24년, 25년까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트럼프가 이제 나타난 이제 2기 행정부 출범 이제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1년 4개월 정도. 그동안의 금리 인하 폭만큼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고점의 하향 조정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시중금리는 그만큼 안 내려왔다 이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식 차트도 고점과 저점에 대한 밴드가 올라가는 것이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아주 무난하게 그렇죠. 접근하기 좋지 그게 제일 좋은 않습니까? 거죠. 그럼 채권 시장에 있어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점과 저점의 레벨이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것이 정책금리, 기준금리의 인하와 함께 같이 수반될 수 있는데 지금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고점이 별로 안 내려가고 있다. 이 부분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채권 시장의 구조적인 약세 압력이 높아져 있다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작년도는 관세에 의한 그렇죠. 정책발 인플레이션, 올해는 베네수엘라 사태까지는 크게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2월 말부터 이제 전개된 이란 전쟁, 이 부분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국채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쪽도 그렇죠. 일본도 뒤늦게 금리 인상에 접어들어서 지금 기준금리 0.75인데 6월 달에 1.0%로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나 이제 신현송 총재가 이제 취임을 하셨고 그에 관해서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 인구는 이창용 전 총재 마지막 임기에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글로벌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제한적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들. 미국도 그리고 쉽게 내리기 힘드니까. 네, 전쟁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들이 물가의 상방 압력. 거기에 AI발 모멘텀에 의해서 그렇죠. 이 과거 전통적인 주식 6 또는 7, 채권 3 또는 4의 자산 배분 비중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헤게모니가 좀 흔들리고 있는 점들이 국채 금리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이거를 조금 경시하고 위험 자산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년물과 30년물 중심으로 장기채, 초장기채의 금리 레벨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다 넘었죠.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좀 선별적인, 정말 그렇다면 속칭 돈을 잘 버는 기업은 괜찮은데 네. 뭔가 애매한 기업들은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 소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양극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전략을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약간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소위 말하는 컨빅션을 가지고 살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너무 쏠리니까 불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그 금리 문제나 이런 부분도 아직은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말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의 중심에 이런 어떤 쏠림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외국인은 또 아직은 돌아올 생각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거의 개인 장세인데 이렇게 간다고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하는 게 여전히 괜찮을 건지 아니면 이쯤 되면 뭐 큰 이슈들은 좀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쯤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역시 메인으로 가져가되 조금 확장을 하는 게 좋을 건지 네. 그럼 아니면 여전히 또 현금을 또 좀 늘려야 되는 등등등 하여간 되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에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국가는 공격도 아주 탄탄하지만 더 핵심은 수비지 않습니까? 맞아요. 점수를 안 줘야 돼요. 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득점을 하지 못하면 우승을 할 수가 없겠죠. 없죠. 지금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냐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국면은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좋은 주식들을 네. 사두는 비중의 확대의 전략은 필수적이다. 네. 그렇지만 공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란도 어느 정도 끝날 것이고 AI발 산업 모멘텀의 확장도 계속 지속될 것이니까 무조건 공격, 닥치고 공격이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 움츠러들 수 있을 때 수비를 탄탄하게 하고 공격을 할 때에는 핵심 종목, 업종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AI발 수혜를 받는 하이퍼스케일러, 국내에 있어서는 AI발 어찌되었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렇죠. 수요, 네. 소부장, 그리고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력기기.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조금 많이 부담은 되지만 여전히 이 미국과 중국의 G2의 패권 전쟁에 의해서 방위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조선 뭐 마스가 이제 좀 더 네, 네.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무조건 공격이라고 하면 위험 자산, 우리 국내 주식에 의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소외하면은 향후에 어떤 변동성, 대내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동성 국면에서는 이 환율이 여전히 1,500원대에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여전히 달러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채권 시장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아예 또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장기채보다는 단기채로 캐리를 확보하면서 단기채로, 네. 그 다음에 위험 자산에 언제 더 공격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을 관측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자산 배분을 되게 지금 우리 신 팀장님 말씀은 반도체를 뭐 당연히 아니 이 주식을 당연히 중심으로 하되 채권도 좀 일부 포함을 하고 달러 그러니까 외화 자산인 거죠. 쉽게 네, 생각하면 달러도 좀 일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늘 주식에 너무 집중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자산 배분에 대한 걸 좀 놓치기가 쉬운데 자산 배분이 결국은 오랫동안 주식을 할 수 있는 그 사실 바탕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산 배분이 갈수록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투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이죠. 요 지금 말씀하신 요런 이제 어떤 상품들이나 섹터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좀 퍼센티지로 한다면 역시 이 주식은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 가져가는 과반 이상은 과반 이상 가져가는 것이 가져가고. 좋다. 다만 현금이 있어야 어떤 조정이 나올 때 대응할 그렇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50에서 70 사이에서 주요 업종들 중심으로 주요 포트를 업종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요. 네. 또한 달러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주식이든 단기 미 국채든 우량 회사채이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을 때 황금성을 가지고 예. 현금 대신에 현금은 이자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캐리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하면서 위험 자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될 때 매도를 하고 현금으로 확보한 다음에 위험 자산으로 가는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자산은 대략 한 10% 정도 뭐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면 네.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50에서 한 70% 정도를 주식 자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금 자산 10%, 그건 대략 60에서 80%가 이제 주식 플러스 현금이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달러와 관련된 채권, 그다음에 달러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좋겠다. 신월 팀장님 투자 조언 또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